뉴욕 증시가 등락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구제기금이 재정 위기를 해소시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되며 주요 지수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나스닥은 밀리지 않았지만 다우는 0.3% 하락했습니다. 유럽도 뉴욕 증시와 같은 이유로 하루 만에 주가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독일만 장 막판 반등했을 뿐 영국은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유가 역시 유럽 구제기금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며 소폭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돼 온스당 1220달러대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3월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0.4% 증가해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판매가 는 데 따른 것으로 시장 예상치인 0.5% 증가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그리스의 위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EU와 IMF가 함께 마련한 유럽 구제기금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한편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그리스의 재정 위기를 방치할 경우 미국의 은행들과 은행 시스템으로 위험이 파생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다 보합권 혼조 내진 전반적으로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그 전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평균적으로 4 내지 5% 급등했었고 유럽도 프랑스의 경우 거의 10%, 스페인의 경우 지수가 거의 15%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EU와 IMF가 마련한 기금 7,500억 유로에 대한 긍정론은 단 하루짜리 약발로 그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반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같은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한 며칠 정도 이어져야 된다라는 분석이 있었었는데요. 결국 모두 다 하락을 하루 만에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긴축 부담도 일단 증시에는 악재였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유럽 회의론이 또 고개를 든 것 같네요. 예, 미증시는 일단 아직까지는 유럽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우는 이제 악세를 보여줬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좀 반등을 주었는데 여전히 급등락의 이유 패턴에서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고요. 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독일은 좀 반등했지만 전체적으로 급등 이후에 매물에 막히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아직까지 재정 위기가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중국의 긴축 우려 부담감도 상당히 전 세계 경기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또 시장에서 보면 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경기의 위축 국면이 이어질 것이 아니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에서 소비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로 글로벌 경제 자체에 의구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이 오늘 미증시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EU와 IMF에 대한 구제 금융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7,500억 유로에 대한 규모도 어느 정도 적당했고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하루 만에 왜 이렇게 다시 회의론이 부각이 된 걸까요? 일단은 7,500유로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약발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누가 얼마큼 낼 수 있는지 정확한 집계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재정 부담을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재정 기출을 한 나라들도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앞전에 그 서브프라임 때도 보면은 미국이 그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서 기금을 계속 충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것이 달러가 너무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면 미국 경제가 나중에 좀 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유로화에서 계속적으로 유로화가 시장에 계속 나오게 되면은 결국 유로화 자체의 가치가 너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크고 또 중요한 것은 유럽 자체적으로 그 완전한 그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누가 정확히 분담할 것이라는 걸 나오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타난 효과가 좀 부진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구제금융이 이제 위기 확산을 막아줄 것이다.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전문가들 의견도 좀 모아진 것도 같은데, 자, 계속해서 이렇게 뉴욕과 유럽이 다시금 유럽발 악재에 시달리는 모습.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앞으로는 일단 전체적으로 알다시피 유럽의 재정 위기는 이제 모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나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앞으로 보면은 이것이 비단 그리스나 스페인 문제가 아니라 영국이나 잘 치면은 또 유로화가
유로의 맹주인 독일 쪽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무디스에서 이번에 그리스에 대한 신용 등급을 좀 더 낮춘다, 이런 정크 펀드 수준으로 낮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스페인에 대해서도 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럽쟁이 재정 위기는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시작이 아니냐, 또 이것이 또 구제금융이 돼갖고 또 이런 것들이 모절 헤드로 돼갖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도 결국에는 재정 위기가 나왔을 때 EU에서 도와준다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지면은 유로존 자체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완전히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유로존에서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글로벌 경기에 위축을 갖고 온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런 급등락 장세의 연속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약재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급락했다가 또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또 계속 후대성 재료가 나오면 또 급등하면서 상당히 좀 혼조스러운 모습, 물론 박스권이 전체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큰 박스권대에서 급등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증시나 유럽 증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스권 자체가 굉장히 넓게 밴드가 벌어지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한동안은 연출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유로화는 그야말로 1달러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1.2 정도, 1.26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1달러에 1.26이면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내려간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여전히 지금도 보면 1.6까지 갔던 유로 달러가 결국 1.26까지 왔다는 것은 네. 그만큼 유로 달러의 약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고, 특히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로화가 계속 풀린다면은 이 앞전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던 첫 번째 이유가 서브프라임 때 너무 많은 재정 지출을 했기 때문에 약달러를 보여줬는데, 네. 유로 달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유로화도 충분하게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유로화는 좀 더 필요하고 또 재정위도 나오는 쪽이 상당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로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충분한 어떤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ECB 측에서도 국채를 매입하겠다. 나름대로 어떤 최대한의 솔루션을 내놓은 것 같은데도 시장의 반응이 다시금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정말 옆 나라로 더 번질 가능성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옆나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리스 문제도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봉합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의 전체적인 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겠지만, 아직 그리스 자체들도 유로존에서 가장 규모가 적은 그리스 자체도 아직 봉합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로에 대한 재정 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의 장래가 불안하다. 그런 불안감이 여전한 것이 일단 가장 큰 악재였고, 중국 쪽의 긴축 우려도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모두 다 영향을 줬던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중국의 물가가 상당히 많이 뛴 것으로 나타나서 긴축 우려가 고개를 든 것이 또 글로벌 증시의 악재였어요. 일단 중국의 인플레이 지수가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1.9% 정도 하락을 했죠. 이것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신규 대출이 전문가의 예상치를 대폭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신규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도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대출이 계속적으로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것은 결국 자금을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해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급한 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의 가능성은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물가라든지 아니면 주택 경기라든지 그리고 신규 대출 이런 부분들 잡기 위해서는 계속 이 경기 과열을 어느 정도는 진정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 정부의 위치이기 때문에 긴축 얘기는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는 4 내지 5% 정도의 상승률, 다우가 400포인트나 올랐었는데 간밤엔 또 0.3% 정도, 일단 36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다우의 어떤 기술적인 자리에 대한 분석을 간단히 하신다면요.
일단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으로는 크게 뭐 이탈된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직까지 일반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에선 들어오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추세선 자체가 꺾였다는 거죠. 21선인가 61선 아래로. 그래서 네. 당분간은 그 경기의 흐름은 살아있지만 단기적인 그 유럽발 재정 위기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긴축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당분간 그 다우지수도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11,200선대에 형성돼 있는 그 매물도 만만치 않고요. 또 그리고 요번에 급락했으면서 시장에서 뭐 주문 실수를 했지만 일반선대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경기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경기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우지수 차트만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증시나 다우지수나 지금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매매에 대처하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건희 차장님께서 굉장히 견조하다, 유럽 대비해서도 굉장히 견조하다, 신기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유럽발 위기 터지면서 이렇게 추세가 꺾였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군요. 한편 지표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선방을 하는 바람에 장중에 약간의 다우, S&P 500 모두 다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졌었는데요. 3월 도매 재고 중심으로 해서 뭐 굵직하게 지표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죠. 주르륵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은 뭐 경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전에 어닝 시즌이 발표되면서 어닝 서플라이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그 나왔던 몇몇 그 종목들의 그 예상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 경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그 유럽발 재정위기가 어떻게 변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지표는 뭐 도매 재고 지표가 있었는데요. 3개월 연속 증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경기 낙관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했습니다. 여전히 경기가 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경기 낙관 지수가 48.7포인트로서 전월 대비 한 0.6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소기업 낙관 지수도 90.6으로 예상치인 87.1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들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지 어닝 시즌이라든지 지표들은 상당히 미증시에서는 좀 좋게 나오는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이 단기 악재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우리가 좀 확인하고 뭐 시장에 참여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를 좋게 보는 사람도 늘고 있고 매출이 느니까 또 기업들도 재고를 점차 늘리는 모습, 지표는 확실히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단기 악재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업종별 분위기도 간단히 좀 짚어볼 텐데 사실 3대 지수 뭐 혼조로 끝났다라고는 하지만 나스닥은 거의 밀리지 않았거든요. 나스닥이 좀 견조했는데 기술주는 강세를 보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의 긴축 우려가 나왔으니까 원자재 쪽은 분위기가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알코올을 중심으로 한 그 원자재 관련주는 3.7% 정도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뭐 쉐브론이라든지 엑스모빌도 여전히 유가 관련해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JP 모건과 그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한 은행성 종목들도 좀 약세를 보여줬고 오늘은 기술주에서는 애플과 모토로라들이 반등을 줬는데 또 월트 디즈니가 오늘 그 실적을 발표했었죠. 3.1%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는 기술주들은 강세 패턴을 보여줬고 은행과 그리고 유가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상품주 같은 경우도 약세를 전체적으로 보여줬다는 부분이 상당히 크죠. 뭐 오늘 가장 시장에서 이슈는 역시 뭐 기술주들의 반등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도 뭐 전반적으로는 하락 분위기가 짙었던 것 같습니다. 구제 기금 효과 의문 때문이었는데 유럽도 뭐 간단하게 마감 상황 주요 증시 중심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전일 14포인트나 급등을 했던 스페인 지수가 3.3% 하락을 했고요. 또 영국, 네. 프랑스는 좀 1% 내외로 좀 밀렸습니다. 근데 독일이 좀 반등한 것이 조금 의미가 있는데 여전히 뭐 EU에서 종주국이 독일이라면은 독일이 일단 반등을 줬다는 게 좀 의미는 있지만은 결국 급등 이후에 매물을 좀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너무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뭐 급등락에 대해서 시장은 뭐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유럽 증시보다는 미증시의 능도도 확인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긴축 우려 또 유럽발 다시 회의론, 유가는 다시금 하락했다고 들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금값이 지금 고공행진을 펼치는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일단은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유로화나 달러화도 결국에는 그 재정 위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서브프라임 이후에 많이 돈이 풀렸기 때문에 뭐 달러화 같은 경우도 부담이 되고 또 유로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안전한 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1220.30달러까지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금값의 상승세는 당분간 정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무관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도매 재고 물론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긴 했지만 석 달째 증가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표는 분위기가 이렇게 유럽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큰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챙겨야 되긴 또 챙겨야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밤 어떤 지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스케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일단 재정 수지와 3월의 상품 서비스 수지가 발표됩니다. 이 두 수지는 예상치는 상당히 좀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는 397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보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시장 컨퍼런스에서 어느 정도의 그 비율을 차지하는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오늘은 뭐 재정 수지랑 상품 서비스 수지 발표가 있으니까 이 점을 조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일정까지 챙겨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U의 구제 금융에 대한 약발은 우리 증시에도 또 간밤에 글로벌 증시에서도 보여졌듯이 하루짜리로 끝난 것을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1670선에 턱걸이하면서 끝났었는데 그 전날 밤 뉴욕 증시가 거의 다우의 기준은 40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지만 역시나 7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는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1670 어제 장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초반엔 조금 힘을 내는 듯 싶더니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그나마 좀 회복한 것이 지금 1670인데요. 역시나 뭐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하고 비슷한 이유로 어제 좀 하락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어제 장을 보면은 그 전날 미국과 유럽의 큰 폭 상승에도 우리 시장 장중 내내 힘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거래소의 경우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날에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EU가 IMF와 함께 7,500억 유로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 안정기금 마련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 시장은 별 힘을 못 쓰고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재정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제금융의 조성이 되긴 했지만은 그 구체적인 집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마찰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고 또한 각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도 구제한 집행 과정에서 잡음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의 하락은 어제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및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중국이 금리 인상 및 통화 절상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긴 했지만은 장중 두산그룹의 박해 증전설이 확산되면서 두산그룹
두산그룹주들이 그 폭락을 하면서 그 장 분위기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점도 그 증시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럽발 불안감 그리고 중국의 긴축 우려 또 때 아닌 두산의 그런 루머까지 돌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을 수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유럽의 대규모 그런 기금 얘기가 나온 이상 어느 정도 한숨은 돌렸다라는 데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급한 불은 꺼진 것은 맞잖아요. 예, 그동안 그 대규모 매도 행진을 이어가던 그 외국인들이 어제 장 막판 들어서 소규모지만 매수 전환한 점과 안정자산 선호 현상으로 큰 폭 올랐던 그 환율이 다시 하향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안정성이 그전보다는 증대된 모습입니다. 그 시장의 상승을 방해한 가장 큰 요소는 역시 그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선 이후 아직까지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네. 역시 시장의 기조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어제 장 막판 순매수를 아주 소폭 해줬었는데 동시효과에서 오늘 얼마나 사줄지 또 계속해서 팔지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이 드디어 5월 12일입니다. 아마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삼성생명 드디어 오늘 상장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증거금 20조 원, 경쟁률 40대 1 등 역대 최고의 공모주 흥행을 보였던 삼성생명이 증시에 상장이 됩니다. 삼성생명 공모가 관련해서 적정하다, 비싸다 등 얘기가 많았는데요. 네. 향후 주가 추이에 따라서 삼성생명 주가뿐만 아니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CJ나 CJ제일제당, 신세계 등 보유기업들의 주가도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연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생명 주가 변동도 있지만은 이 관련된 지분들, 삼성그룹주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에 따라서 지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당장 이 삼성생명 상장이 우리 증시에 오늘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한데, 당장 보험주가 다시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전반적인 보험주가 좀 시장의 주목을 끌면서 좀 쑥 올라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금융섹터가 조금 빛을 보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고, 보험주 내에서도 생보주냐, 또 그렇지 않느냐, 손보주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주시겠어요? 우선 기존에 최근 시장을 보면 유동성 관련주들, 건설, 은행, 증권, 보험 전부 다 좀 안 좋은 약한 모습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개인들이나 유동성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유동성 관련주들 한번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은행이 한번 움직였다가 유럽발 리스크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증권주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동성주 관련된 것들 중에서는 삼성생명 상장을 계기로 네. 보험사들이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리가 바닥을 찍었다는 데 다 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시에 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생명보험사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 상장하면은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떠나서 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상장이 되면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은 보험주들이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수급 영향 때문에 억울하게 빠졌었던 이 손해보험주들이 조금 더 부각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 삼성생명이 상장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보는, 나름대로 섹터 내에서 피해보는 지금의 대장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지금 대장주들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시가총액 20조 이상 되는 상위 쉽게 10개 이내 종목에서는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상장하게 되면은 지수 관련주들 중에서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영향을 받을 종목들이 있지만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으로 보험주 일부 부분을 빼서 삼성생명으로 돌린다, 아니면 금융주 전체에서 빼서 돌린다, 이런 부분은 이미 그 전에 얘기가 나왔고 어느 정도 기간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상장한 계기로 피해를 보는 업종은 현재로서는 크게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화재에 타격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와중에서도. 근데 이제 삼성그룹주들 그 전에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내용이 항상 나옵니다. 하지만은 그룹주 전반에서 생명이 올라가서 같은 삼성 보험 중에 삼성화재가 같이 이제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삼성생명 상장 때문에 삼성화재를 많이 팔아서 옮긴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보였다 그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연타까지 동향을 보면 그 전에 하지 네. 상장을 계기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순위를 좀 세워보면 어때요? 지금 삼성생명 지분 보유하고 있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CJ 위시에서 그런 수혜주들이 있고 또 네. 뭐 상장 그런 차익 때문에 좀 빛을 볼 것이다 하는 은행주들 섹터가 있고 네. 좀 전에 얘기하신 보험 섹터가 있고 이 세 가지 순위를 세워보면 어느 쪽이 좀 가장 탄력 있게 움직여줄까요? 지금 삼성생명 공모가 11만 원으로 결정이 된 상황인데 네.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CJ, 신세계 이 최근 CJ제일이나 이런 주식들의 최근 보면은 네. 어제 같은 경우 소폭 상승을 했지만은 이미 뭐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좀 네. 약한 모습을 보였었죠. 예. 우리금융도 삼성생명 상장과 관련해서 그전에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예. 삼성생명 공모가가 11만 원이라고 좀 생각보다 높게 책정된 부분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삼성생명 이제 주가가 지금 이제 적정하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 펀드들이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보호해소된 물량은 어차피 6개월 정도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 추가적인 이제 상승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공모가 이상으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그 보유 기업들 그리고 그 지분을 처분하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바로 연동이 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삼성생명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생명 자체도 뭐 11만 원을 공모하면 시가총액이 22조 원인데 예. 그 시가총액도 있지만 관련된 기업들, 뭐 은행주들 다 이게 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영향은 사실 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공모가가 이미 11만 원으로 지금 결정이 된 상황에서 오늘 이제 리스팅이 상장이 처음 이루어지니까요. 어느 정도 가격에 뭐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또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는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변수 삼성생명 상장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었는데요. 일단 지수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외부 악재들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장 속에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뭐 고민도 많이 되고요. 오늘은 또 뭐 변수도 있고 뭐 내일 모레 사실 국내외적으로도 변수가 더 많은 그런 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주에는 여전히 뭐 소형 그런 중소형주 실적주 봐라라는 얘기도 하셨었고 기존 주도주 내에서 역시 LED 업종이 좀 유망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제가 저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그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커지고 급등락을 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LG이노텍, 삼성전기, 한솔 LCD 등 LED 관련주들은 큰 폭의 변동 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매매가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업종 중에서 그 매매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시장 대응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중 조정이 있을 경우 매수 가담을 해보시고 향후 21선 분개 시 손절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불확실한 장에서 오히려 그 접근이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최근에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들이 그 시장의 주된 매수 주체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그 증권주와 건설주의 경우 현재 업황은 좋지 않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다는 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철저히 그 단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은 조정 시 매수하시고 그 목표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시는 방법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근데 낙폭이 컸던 이런 종목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정말 초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낙폭과대주와 그 일부 실적 호전주들의 그 큰 조정 없는 지속적인 상승을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주의 경우에는 사실 회사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하나하나를 다. 예.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는 업종 대표주로 종목을 좀 더 압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정고점에서 큰 조정을 안 보이거나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LG이노텍, 한솔 LCD, 삼성전기와 같은 그 LED 업체, 네. 그리고 제일모직, 그 SKC, LG화학, 기아차 등이 그 최근 조정장에서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 외국인의 그 전방위적인 매도 속에서도 그 매수하거나 혹은 매도 규모가 아주 약했던 종목들입니다. 그 변동성 증대와 증시 차별화가 그 지속된다고 하면은 아예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현금 보유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 낙폭과대주나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추세가 살아있는 업종 대표주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그 안전한 투자 수익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낙폭과대주나 그 종수용주의주의 단기 매매는 그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투자 방법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추세가 살아있는 실적 호전주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유리한 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개인분들이 조금 하기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많이 안을 수 있는 낙폭과대주라든가 중소형주 접근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 쪽으로 한번 안전하게 접근을 해보자 이런 얘기셨는데요. 앞서서 LED 몇몇 한 3종목 정도 얘기를 하셨고 기아차, SKC, LG화학 또 제일모직까지 좀 견주한 그런 종목에 대한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하나 종목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한국 타이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한국 타이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사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세전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그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원자재 투입 원가가 13% 상승했지만 그 영업이익률 15.2%를 달성하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또한 헝가리 및 중국 생산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그 지분법 이익도 큰 폭 증가를 했습니다. 천연고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부담이 되지만 현재 가격에서 천연고무 가격이 50%까지 상승을 하더라도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1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어제 가격이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전고점을 뚫었네요. 예, 어제 전고점 뚫었었습니다. 그 어제 가격이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그 부근이라는 점에 대한 가격 부담은 사실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 증권사들 예상 EPS가 한 주당 한 3,000원 정도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26,050원이라는 가격은 그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예상 EPS 3,600원, 뭐 그 이상으로 보는 회사들도 있고요. 예. 그 한국타의 경우 최근 한 3, 4일 장에 큰 조정을 보이고 좀 변동성이 컸던 시기인데 그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4일 정도 그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어제 장중 최고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물론 지금 단기간에 2만 원에서 2만 6,050원 이게 좀 상승한 모습은 보였습니다. 근데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예. 그 2010년 1년 지금 한 5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또 요즘 실적이 좀 유지되는 종목 중에서 정고점을 뚫거나 아니면 아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지금 정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장전적 소폭 조정이 나올 때 25,8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29,000원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손절가 24,500원은 그 최근 24,500원까지 밀린다 그러면은 정고점을 뚫고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 일단 상승 추세가 일단은 무너진 걸로 보고 손절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 말씀만 더 여쭤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쭉 얘기하신 것 이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장이 뭐 시장이 막 가는 것도 아닌데 신고가 뭐 이렇게 내고 있는 종목을 따라 살 장이냐 정말 이렇게 많이 빠진 거 싼 거를 좀 주워 담아야 되는 장 아니냐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한 말씀. 지금 시장에 보면은 다들 하는 게 이제 주가 차별화, 네. 극단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방법도 똑같이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락폭이 큰 종목들, 유동성주들,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 안 하는 종목들은 네. 단기적인 매매, 그리고 수익률도 좀 낮게 잡으시고 기간 자체를 좀 짧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정고점을 뚫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정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지금 시장 상황만 본다 그러면 참 손이 안 나가는데요. 예. 이런 거는 이제 주식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보시고 오히려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것들이 단기 관점이 아니고 매수를 하시면 좀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언제 꺾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손절만 확실히 하신다면은 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 상승하는 종목들은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들고 가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타이어까지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본 것 같네요.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삼성그룹이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사업 분야에 23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또 신사업 투자와는 별개로 다음 주 초에는 기존 핵신사업 분야에 대한 세부 투자 계획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영 복귀 후 첫 화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0년 만에 증시에 재상장되는 만도 공모주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청약 첫날이었는데 평균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죠. 청약 마지막 날인 오늘은 경쟁률이 더 크게 치솟으면서 시중 자금이 대거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1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가 부동산 가격마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중국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이 처음으로 애플의 아이폰을 앞섰다고 합니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8%, 2위로 도약을 한 건데요. 이 통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안드로이드 폰 대세론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사면 다른 한 채는 덤이라고 하네요. 할인마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른바 1+1 마케팅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일 텐데요. 구체적인 사례와 더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이 어제 신사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조가 넘는 23조 원 정도의 투자를 감행하겠다라고 했는데 크게 5개 분야인 것 같아요. 각각의 분야에 어느 정도 돈을 부을 것인지 자세한 얘기를 좀 전해 주시죠. 예, 삼성이 미래의 삼성그룹을 먹여 살릴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0년까지 2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지난 10일 이건희 회장은 직접 사장단 회의를 주최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투자 대상으로 결정된 분야는 총 5가지인데요.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발광 다이오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입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삼성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바이오 제약 부분입니다. 처음으로 진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수년 내에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복제약, 즉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할 계획인데요. 오는 2020년까지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매출은 1조 8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이미 혈압검사기를 개발해서 시판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체외 진단 분야에서부터 여러 헬스케어 기기 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투자 금액은 2020년까지 1조 2천억 원이고요. 매출 목표는 10조 가량입니다. 네.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태양전지 그리고 2차 전지, LED 등도 이번 주력 신사업 분야에 이제 포함이 된 그런 대상들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육성할 방침인지요? 예, 태양전지 분야는 이미 삼성전자의 LCD 사업부에서 맡아서 그동안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시험용 라인을 가동해서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업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30메가와트급을 시험 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100메가와트급으로 늘려서 상업용 제품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도 현재 삼성 SDI가 생산 중이기는 한데요. 소형 제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 잠재력이 크고 수익성이 좋은 중대형 자동차용 전지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네. SDI를 주축으로 향후 10년간 5조 4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LED 분야에서는 5개 심사업 부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총 8조 6천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삼성은 이미 신사업별로 계열사별 역할 분담을 마쳤는데요. 앞으로는 조인트 벤처 설립이나 M&A와 같은 투자 관련 소식이 후속으로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사업에 23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삼성에 복귀한 이후 첫 작품이 이렇게 탄생을 했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영에 복귀하고도 이렇다 할 대외 행보를 좀 자제해온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대외 행보에 이제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삼성 위기론이었습니다. 현재 잘 나가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구멍가게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동안 이 회장이 화두로 던졌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에 대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삼성은 계열사 사장들이 각계 경영을 하면서 그룹 차원의 신수종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는 힘든 구조였습니다. 이번에 오너가 복귀하면서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장의 대외 행보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0일 회의는 복귀 후 이 회장이 처음으로 주재한 사장단 회의입니다. 앞으로 이 회장이 수시로 사장단 회의를 주최하면서 경영 컨트롤의 타워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반도체 신규 라인 기공식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사업은 이 회장이 퇴임 전에 그 신사업팀을 직접 가동하면서 본인이 애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네. 이 회장이 직접 챙기면서 앞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삼성의 앞으로 10년 승부수가 일단은 띄워진 것 같습니다. 5개 분야의 꿈나무들 얼마나 쑥쑥 커나가는지 한번 지켜보는 거 재밌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증시에 드디어 삼성생명이 상장이 되죠. 공모주 청약하는 과정에서 시중의 부동자금 20조 원을 끌어모으는 괴력을 발휘했었던 삼성생명인데 그 열기를 이제 공모주 청약 부분에서는 만도가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그 첫 공모주 청약이 있었잖아요. 예, 10년 만에 만도가 증시에 재상장되는데요. 오늘까지 공모주 청약에 나섭니다. 네. 어제 청약 첫날이었는데요. 벌써부터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삼성생명이 20조 원에 달하는 공모 증거금을 모았었는데요. 이 단기 자금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계속 증시 주변에 머물고 있어서 오늘 만도 청약에도 최소 5조에서 10조 원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도의 공모가는 8만 3천 원으로 매력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퍼가 약 8배를 조금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만도의 청약 마감일이라는 것도 이제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과열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어제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지표들이 공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지금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상했었던 그 밴드보다도 거의 상단에 위치한 결과였다면서요? 예, 어제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네. 2.8%가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18개월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는 전월 물가 상승률 2.4%보다 높고 예상치였던 2.7%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이상 저온으로 인해서 채소나 곡물 등 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네. 이외에도 부동산 가격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네. 특히 부동산 경우에는 중국의 70개 중대형 도시의 주택 가격이 12.8%의 상승률을 기록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36%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경기 과열 논란이 지속되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이달 말에는 위안화 절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충격이 큰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중국 정부가 대출 제한이나 공개시작 조작 등을 통한 시장 자금 흡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인데요. 거품을 예. 잡기 위해서 지금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시행 중인데 네. 이게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경우에 경착륙 방안이 조금 힘들게 되면서 연착륙 방안이 힘들게 되면서 경착륙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큽니다. 예. 물가는 치솟고 통화량은 급증하고 지금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이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긴축 쪽에 발빠른 움직임이 중국 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참 큰일이네요. 중국의 물가는 오르고 유럽은 믿기 힘들고 말이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의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 대 애플의 아이폰. 크게는 2가지 구도로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이 애플 폰을 앞질렀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앞질렀다는 건가요? 예,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인 NPD의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미국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이 28%를 차지해서 21%를 차지한 애플보다 7%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1위 업체는 지금 블랙베리사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블랙베리사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인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안드로이드 폰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폰을 출시한 이렇게 급상승한 배경에는요. 아이폰을 출시한 AT&T 통신사에 대응해서 다른 통신사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사는 안드로이드 폰 한 대를 사면 한 대를 더 주는 1+1 행사까지 하면서 안드로이드 폰 확산을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같이 통신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마트폰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51달러로 지난해 대비 3%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버라이즌에서는 1+1 행사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폰의 확산에 더 좀 힘을 보태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1+1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뭐 마트에 가서도 1+1, 뭐 과자 하나를 사면 하나 더 준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 같은 얘기가 지금 아파트에서도 등장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채 사면 한 채를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1+1 행사가 아파트 시장에서도 나와서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 대구시 수서동 범어 등의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 한 채를 사면 대구 시내에 있는 다른 아파트 한 채를 더 주고 있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괜찮네요. 예, 그러나 원래 마케팅 대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한 6억 원을 조금 넘어서고 한 채 더 주는 아파트는 1억 7천만 원 정도 선이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1+1 행사까지 도입한 거는 그만큼 중공업 미분양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상품과는 달리 아파트에 대한 1+1 마케팅 행사는 구매자가 세금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요. 과자에 세금을 매기지는 않죠. 그래요. 아파트는 한 채 더 주는 것이 그만큼 또 소유자로서는 부담도 함께 안아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분야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얼마 전에 뭐 수입차를 한 대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뭐 가격이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싼 아파트라도 아파트를 한 채 더 준다라는 마케팅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서울인도신문 경제부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유럽의 회의론이 고개를 들자 혼조로 마쳤습니다. 다우가 3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0.3% 하락했고요.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나스닥만 강보합에 머물렀을 뿐 S&P 500도 다우와 행보를 같이 했습니다. 유럽 쪽도 일제히 다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 독일만 장 막판 겨우 플러스로 올라왔는데요. 유럽의 구제 기금 마련 7,500억 유로 약발이 하루 만에 끝나는 모습입니다. 1,670에 턱걸이하고 있는 우리 증시 오늘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될 것 같지만 삼성생명이 상장된다는 가장 큰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쉽게 장담하기도 힘든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자세한 우리 장 얘기는요. 출발 센전시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